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이 1, 2월 마지막 시간인데 동시항변권하고 중간에 가서 담보 책임하고 그 정도? 아,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왔는데 3, 4월 달 가면 계약법부터 해요. 다시. 알겠죠? 계약법, 그다음 민총, 물권. 순서가 바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그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던 거 주임법하고 상임법 그걸 먼저 볼 거예요. 특별법을.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그다음 담보가등기, 그냥 명의신탁 이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거 보고 그 다음 주 오면 계약법 보고 그 다음 민총, 그 다음 물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렇게 오시면 돼요. 어,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밸런스를 항상 앞에부터 하다 보면 앞에는 잘하는데 뒤에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바꿔 놓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뭐 민법 뭐 24개 뭐 못 맞히겠어요. 제일 쉬운 게 민법인데. 어,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민법이에요, 나름.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혐의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거의 나오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교재는 177페이지 오시면 돼요. 177페이지 177페이지 오세요. 왔어요?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체크를 해 드릴게요. 원래 시험 자체는 179페이지 가면 박스가 하나 보이거든요. 그 박스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외우는 게 요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거 한번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동시항변권이 나름 요런 거예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을이 만약에 매매 대금을 한 20억은 너무 많나? 한 10억 할까요, 그냥? 10억 정도 한다고 합시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만약에 먼저 이행을 했다고 하자고. 먼저 집을 이행해 가지고 을에게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요 매매 대금 10억 있잖아요. 요 10억을 요걸 나중에 한 달 뒤에 준다고 생각해 보자고. 한 달 뒤에. 그럼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집도 사용 수익을 할 거고 한 달 동안. 그럼 이 돈도 한 달 동안 사용 수익 하겠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공평이 안 맞아. 공평의 원칙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갑의 채무하고 을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갑이 집을 먼저 이행을 하고 을이 돈 10억을 나중에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약속대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누군가 일방이 이행을 한다면 누군가는 이익이 되지만 누군가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평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요걸 똑같이 이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 약속을 해가지고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요거 해보면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에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계약은 5월 1일 날 하고 잔금은 언제 치래요? 잔금은 항상 정하는 날짜 6월 1일이잖아요. 항상 날짜 난 안 바꾸는데 웬만하면 자 6월 1일이 돼요. 그래서 6월 1일이 오면 이렇게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6월 1일이 오면 갑은 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을은 뭘 이행해야 되죠? 돈 1억을 이행을 해야 돼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동시 이행이라 그래요. 이건 항변이 아니에요. 동시에 이행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의 원칙이에요. 공평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데 요게 유치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유치권 같은 경우도 너 돈 줄 때까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당신 집을 못 주겠습니다. 당신 자동차를 못 주겠어요. 이게 공평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게 유치권도 똑같아요. 공평의 원칙이. 그래서 예전에 25회 때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권 두 개를 비교해 주세요.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머리털 나고 한 번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알겠죠? 만약에 6월 1일이 됐는데, 자, 갑이란 사람이 집을 이행을 해요. 이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갔어요.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서 돈 달라고 청구가 들어간 거죠. 그때 누가요? 을이란 사람이 돈 1억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지금 상대방은 이행을 하죠. 청구가 들어왔는데 요 을은 이행을 안 했다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요걸 뭐라 그래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 불이행을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되면 을이 불이행한 거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마무리가 돼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자, 근데 갑이란 사람이 뭐가 있냐면, 자, 집을 이행해야 되는데 집을 이행하지 않아. 안 하면서 청구가 들어온 거죠. 돈 달라고. 그럼 요 을의 입장에서는, 야, 너는 왜 이행 안 하면서 나한테만 돈 달라고 하니? 나도 돈 못 주겠다 하고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도 돈 1억을 못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당하게 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주장한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동시항변권이 나오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자기 채무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건 채무불이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남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 전에 판례가 있는데 동시항변권은 두 개 판례는 알아야 돼요. 우리 중개사에서 나오는 판례 두 개. 그게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6월 1일 날 이렇게 이행을 했어요. 이걸 한번 이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못 받았어. 이걸 우리가 수령지체라 그래요. 수령지체. 수령을 안 했네. 그러니까 갑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등기 서류를 갑의 집에 두고 와서 재차 청구를 해요. 근데 재차 청구할 때는 계속 제공해야 안 해요.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구가 들어간 거야. 그럼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이 너는 왜 이행을 안 하니? 이행을 안 하니까 나도 이행 거절하겠다 라고 얘가 동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소송이 제기돼서.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제공했다 하더라도 재차 청구할 때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이더라도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판결이 떨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 이걸 찾을 때는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이 글자가 들어가거나 수령지체가 보이면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걸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의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스 요금 같은 거 지료용지에 보면 납기내 얼마, 납기 후 얼마 이렇게 기재 있지 않아요? 그게 지체 책임, 그 손해배상이거든요. 우리가 일상 용어, 일상과 관련된 거, 가스 요금, 그다음 상수도, 수도 이런 것들은 선 공급이에요.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하고 요금을 뭡니까 받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국전력공사인데 이분을 보니까 보이는 꼬락서니가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전기를 공급했더니 전기요금을 못 낼 것 같아. 그럼 내가 사전에 안 줘버려. 그럼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공급을 해라. 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먼저 공급을 했는데 가스 요금을 안 내면 이건 지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근데 동상병권은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연손해금, 가산금, 연체료 요거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동상병권이. 다만 의무규정이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 그러면 의의를 한번 봐보시면 조문은 같은 내용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볼게요. 1번. 자, 개념 동상병권이란 쌍무계약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 위에다가 혹시 편무계약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편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편무는 한쪽 채무만 부담하는 거거든요. 편무 한쪽만 부담하는 게 편무계약인데 지금 얘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동시에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편무는 한쪽만 채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증여나 요 사용대차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동상병권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수하게. 근데 시험장에 가면 눈이 확 돌아요. 그래서 이게 증여가 사용대차도 동상병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못 찾아요. 예, 증여나 사용대차도 동상병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못 찾는다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유치권도 공평의 원칙이지만 유치권은 자기 채무가 아니에요. 타인 물건이에요. 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자동차를 수리했죠. 그럼 수리비를 줄 때까지 그 사람의 자동차를 안 주는 게 유치권이거든요. 그럼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인도 거절하겠다. 동상병권은 내 물건, 내 급부를 이행 거절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공평의 원칙이지만 거절 대상이 다르죠. 거절 대상이. 그래서 이걸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시 이행 항변권은 주된 채무 동그라미 상호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옆에 더 붙인다면 우리 뭐가 할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주된 있고 부종성, 부종이라고 할까요? 그 부수된이라고 해야 돼. 이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부수된 채무는 돼야 안 돼요? 채무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TV가 있으면 플러스 뭐가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이 있는데 자, TV는 배달이 됐는데 리모컨을 안 갖고 왔네. 리모컨을. 그러니까 TV값 못 줘. 리모컨 줄 때까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김치통, 김치냉장고를 하나 사서 김치냉장고가 배달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서비스로 주기로 했던 김치통이 안 왔네. 10개가. 그럼 나 김치냉장고값 못 줘. 돼, 안 돼? 안 된다고. 주된 계약이 이행되면 이 종된 계약, 부수적 채무를 가지고는 동상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지금 TV나 리모컨을 그냥 쓴 거예요. 또 그 옆에다 쪽팔리게 TV 리모컨 쓰지 말고 그냥 부수된 채무 X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고요. 꼭 순진해가지고 다 쓰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거. 성질은 의무규정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배제특 계약이 돼, 안 돼? 돼. 배제특 계약을 뭐라는 거야?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약속돼야 안 돼요? 되죠. 꼭 동상병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먼저 이행하고 그럼 너 나중에 이행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연기라는 건 뭐냐면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연기가 된 거예요. 그걸 연기적 항변권하고 반대가 뭐가 있냐면 비슷한 거죠. 반대가 아니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그 영구적 항변권은 만약에 아버님이 빚이 10억이야. 근데 아버지 재산이 뭐 6억이네. 그럼 4억 정도의 갭이 나잖아요.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네요. 자, 아버지는 미친놈, 썩을 놈, 죽일 놈 될 거예요. 채권자들의 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님이 빚이 많아도 아들내미들이 상속을 받았거든. 왜 그러냐면 그 채권자들이 욕을 해요. 이 썩을 놈이, 미친 놈이 돈도 못 갚고 대질 놈이 돈 빌려가지고 뒤져버렸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게 싫어서 보통 애들들은 그냥 떠안아요, 빚을. 그리고 갚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속 재산은 6억인데 아버지 빚이 10억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안 받겠다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뭐 욕을 얻어먹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속 포기라 그래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채권자는 나한테 영구히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영구적 항변권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메 제주도 서귀포 쪽에 땅 100평이 1000평이 발견된 거야. 평당 3천만 원. 알겠죠? 손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아셨죠? 못 되는 거야. 상속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포기하지 말고 상속을 포기한다고 포기해라고 하면 요 미친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된다? 한정 승인을 해라고 하세요. 한정 승인. 그래서 아버지 빚과 아버지 재산을 비교해서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받고 아버지 재산이 적으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상속 포기와 다른 개념이에요.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혹시 누군가 법적인 민법적인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옆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자, 요건. 자, 동일한 쌍무계약 동그라미 쳐요. 동일한 쌍무계약이 된다. 동일한. 자, 아까 갑이란 사람이 채무가 집이었고 을이 대금이 1억이었습니다. 자, 둘 간의 채무가 어떻게 발생이 된 거죠? 매매라는 계약, 매매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각각의 채무가 나온 거죠. 그럼 동일한 쌍무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일 때도 동시 이행 항변권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랬더니 2번 별 표시 하나. 각각의 별개 계약 보이죠? 별개 약정은 동시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일한 쌍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있네.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시항변권이 발생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별개 계약은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별개 계약이더라도 거꾸로 뒤집어서 특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요. 이 판례는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세 번째. 채권 양도 상속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매매대금 1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채권을 갖고 있죠? 갑은 어떤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죠. 그 채권을 양도해서 야, 나 대신 너가 받아. 나 대신 너가 받아. 채권이 양도가 됐다고. 채권이 양도됐다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가겠죠? 갔더니 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아직 갑으로부터 집을 못 받아서 나한테 넌 돈 못 주겠다. 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채권이 양도되거나 하나 더 쓴다면 혹시 채무 인수가 돼도 똑같아요. 채무 인수 상속이 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만 옆에다가 반드시 기억을 해둘 것은 경계는 안 됩니다. 경계는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경계는 우리 시험 보면 하지만 바뀔 경자입니다. 경계는 계약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계약이 있었는데 구계약을 없애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럼 구계약에 붙어있던 동시항변권을 새로운 계약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재혼한 사람이에요. 전처가 있고 전처, 현재처. 말이 이상하다. 전처, 재혼했어요. 그럼 전처하고 약속한 것을 지금 와이프하고 이걸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은 동시에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중간에 경계가 살짝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계가 들어가면 X가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인수, 경계, 상속 등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OX X예요. 경계가 살짝 들어가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현 문제가 있어서 경계를 꼭 체크해 놓으세요. 끝나고 네이버 지식인한테 경계가 뭔지를 찾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이제 3월달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경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갱갱이네요. 이거 지워야 돼요. 이거 경계예요. 아이.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요 빨간색입니다. 요 별 표시해서 요 두 개 판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5번부터 할게요. 한번 현실 제공 동그라미, 수령지체 동그라미,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상대방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항변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알겠죠?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4번을 좀 설명해 볼게요. 4번이 어떤 거냐면 요거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이걸 우리가 물물교환, 교환계약이라 그래요. 교환계약인데 이 토지가 요 집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뭐가 됐냐면 이게 수용돼 버렸네. 수용이 돼 버렸어요. 그럼 수용이 되면 교환계약은 안 되죠.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을이 뭐라고 하냐면 갑한테 야, 계약 내용대로 이 토지는 그냥 너 가져가. 나 이 농사 안 질 거거든. 나이가 먹어서. 요 가져가고 요 수용보상금 나올 거 아니냐. 그 보상금을 나에게 줘. 그럼 여전히 교환계약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채무가 이행불능 동그라미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동그라미 여전히 동상관계가 있다 없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을 때 판례 이행불능 그다음에 손해배상 요 단어가 나오면 동생관계에 있다 생각하세요. 이해하고 외우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도 외워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되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때 가서 이해가 돼요. 처음 보자마자 이해가 됐나? 뭐 이런 미친놈이 있다. 그러다가 몇 번 만나고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야. 그죠? 잘못 판단했긴 했지만 미스 판단을. 그래서 이행불능, 손해배상, 동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한 번 제공, 수령지체 계속 제공하지 않았죠? 그럼 동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둘 다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오는 거라고. 4번, 5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에. 그럼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놈이 선이행이거든요. 선이행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이행해야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 선이행, 먼저 선자잖아요. 선자. 한자를 알면 좀 편하긴 한데 근다고 지금 뭐 한자 배우겠어요? 천자문 떼고 중개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갑의 채무는 언제 이행하기로 했어요? 갑의 채무는 6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집을 이행하고. 자, 을의 잔금은 언제 이행해요? 6월 1일. 여기 잔금 이렇게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얘 둘 사이는 동생관계가 나올 수 있죠. 변제계가 같으니까. 근데 보통 매매계약을 할 때에 선이행을 보통 약속하지 않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선이행이 여기 중도금, 중도금 있잖아요. 그래서 요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 을이라는 사람이. 그럼 선이행 의무자죠.
먼저 선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이행을 하러 갔을 때니 여기 보니까 갑의 채무가 있어 없어? 없지. 갑의 채무는 여기서 나오니까 6월 1일 날. 그럼 동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듣죠? 근데 없는데 얘가 돈이 없었나 봐. 중도금 줄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체가 됐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체라 그래. 이행지체를 하고 있죠. 그럼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이 성격이 무던했나 봐. 뭐 내일 모레 주겠지 하다가 어메 날짜가 같아졌네. 요 갈자가 요게. 그럼 여기서 갑이라는 을은 뭐예요? 을은 자 중도금 안 줬죠. 요거 중도금. 그러니까 이만큼 지연했잖아. 지연이자 연체료. 여기다 플러스 이걸 지연이자라 그래요. 지연이자는 순수한 이자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이에요. 연체료, 가상금. 그다음 플러스 뭐예요? 잔금. 요 세 개하고 요 집 있잖아요. 요 집이 동시행 관계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거죠. 후 이행 의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저기 먼저 봐요. 뭐라고 했냐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데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잘 때도 다음 두 경우는 동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요거네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동안에 보이죠? 요걸 뭐라 지체 중에 이러는 말이에요. 지체 중에 뭐라고 했어요? 후 이행 의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조금 지나면 외워져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중에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 의무자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요게 너무 걸리적거려서 전 시험 공부할 때게 질질 끌다가 여기서 끝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날짜가 같아졌구나. 그럼 동시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험 보고 나온 사람이 수험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시험장에 가니까 질질 끌다가 이게 단어가 안 나오냐고. 안 나오죠.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나오죠. 이행 지체 중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게 나오지. 뭔 질질 끌다가 욕을 내겠어요. 격떨어지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질질 끌다가 이해됐죠? 연상법. 자, 그 다음에 저 봐봐요. 이 친구가 중도금을 들고 갔네. 중도금을 들고 갔는데 선의의 의무자가 이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 빨간 딱지, 그 다음에 뭔 딱지가 있을까? 빨간 딱지, 코딱지가 아니고 이게 그 녹색 딱지예요. 여러분 녹색 딱지 본 적은 없죠, 별로. 이게 빨간 딱지는 드라마에서 가끔 봐서 손바닥 말한 거부터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 요소 비료 알아요? 요소 비료 시골 가면 요소 비료 부대 얼굴은 다 촌처럼 보여요. 야, 한번들 도시 시골 다 버스 차 5분만 몰고 가면 다 시골인데 뭔 그 시골 요소 비료 있잖아요. 그따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붙여요. 그게 빨간 딱지가. 그럼 녹색 딱지는 가압류 딱지예요.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요거 색깔, 요 색깔. 그래서 압류 딱지나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불안한 거야. 내가 나중에 돈을 줬을 때 집을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니까 항변할 수 있지.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안해 항변 요 세 단을 다 외워야 돼. 여기는 동그라미 이행이 곤란할 동그라미 재산 상태 악화가 있는데 여기 오케이 재산 상태 악화 동그라미 요게 좀 지랄 맞은 게 요 세 개 다 나와요. 어느 때는 불안해 항변 어느 때는 이행이 곤란할 또 어느 때는 재산 상태 악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자 앞에는 요 기억 니은을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질질 끌다가 그냥 저는 불안하면 그냥 항변해 하고 이렇게 애왔었어요. 그래서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한다 이렇게 외우니까 나중에 연상법이 되더라고. 두 개가. 굳이 뭐 정확히 외울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이해만 되고 답 찾으면 되지. 이게 계속 민법 공부할 것도 아니고. 자,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됐죠? 불안, 이행곤란, 재산상태.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가 날짜가 같아졌다. 너무 막 째려보고 그러지 마요. 가볍게 가는 게 더 편해요. 눈 빠진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매매 계약 후에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됐다는 거야. 그럼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 의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쓴다면 이게 불안의 항변이라는 거야. 요게 판례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줬어. 근데 나중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다른 사람 거라는 거야. 매도자가가 아니라.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럼 중도금을 거절하든 잔금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체 책임져 안 져? 안 져. 동생관계니까 지체 책임. 요게 자, 요 정도. 자, 상대방의 이행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이거잖아. 자기 집을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예를 들자고. 이해했어. 그럼 을은 돈 1억 있죠. 요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동상변권을 주장해.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애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대방이 이행해야 안 해요? 이행을 안 했을 때 나도 이행 못 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지금 상대방이 이행하고 있죠. 그럼 난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뭔 동시를 주장하냐고. 이걸 내겠냐고, 시험을. 이걸 냈는데 못 맞춰. 그분은 중개사 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동시항변권은 너가 이행 안 되니까 나도 이행 안 해. 이건데 상대방이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이행하고 있는데 너 이행하면 나도 이행할게.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뭔 동시를 주장하냐고 이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중개사를 어떻게 해요? 맨 사기치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알겠죠? 이거 너무 냉정한가? 조금 변두리서 하세요.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합격해야 되죠. 합격이 좀 힘들죠. 그건 이해되죠? 이거? 그럼 얘를 시험을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동일한 쌍무 계약이어야 된다. 그럼 별개계약 동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돼. 특약이 있으면 나올 수 있지만. 두 번째, 선의의 의무자는 동상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질질 끌다가 뭐라고요?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이건 나머지는 뭐 당연한 거. 자, 항변의 효과 볼까요? 동시항변권은 요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갑이 지금 을하고 집이 있는데 돈 1억이야. 얘가 지금 이행 안 하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적반하장이죠. 그죠? 자기가 주면 나도 주는데 뭔 소송을 제기하고. 참 이게 넋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이게 상식이 없는 거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이 행동들이. 이게 지식이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이 지식이란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좋은 데 나와가지고 맨날 이 좋은 놈, 이 지식을 뭘로 생각해? 지인으로 생각해. 지인. 아는 사람, 인맥, 연맥으로 해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다 나쁜 놈들이야. 그게. 이게 다 나쁜 놈들. 상식이 있으면 지금 그 지랄을 하겠냐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관세 25%에 지금 난리잖아. 젤라스키 얼마나 불쌍해, 걔. 진짜, 이 백악관 출입 기자가 왜 양복 안 입냐고. 조롱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짜게 봤으면 기자가 대통령을 한국에. 이게 하원 의원 또 애인이더만 그게 또 참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이게 빨리 통일돼 가지고 군사력을 높이고 그죠? 통일로 가는 건 이상해요? 통일돼야 되는 거야. 통일이 되는 순간 독일과 프랑스의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경제력은 우리하고 100배 차이 나죠. 북한하고. 근데 100배 차이 나는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요, 경제 성장이 매년마다 12%, 15% 올라가는 거야. 왜? 북한 땅이 지키만 하면 돼. 지키만 하면 올라가는 건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경제력이 똑같아져 버려요. 중국, 영국이나 다 똑같이. 통일돼야죠. 왜 안 돼? 안 되는 거 바라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걸 한민족인데.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 산둥까지 밀고 들어가서 중국 와해시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먹고, 그죠? 어?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격암 남사고 선생이 올해 25년도 9월 달에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다고 하죠, 그게.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미래에서 온 사람들, 미국이나 미래에서 온 사람이 지구를 그렸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될 거다. 지금 음식은 중심이잖아요. 케이팝 중심이 됐고요. 이제 뭐예요? 문화도 중심이에요. 공자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나라 사람이잖아. 노나라는 산둥이야. 대한민국이야, 산둥은. 산둥반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조선 사람. 그렇죠? 이게 내가 봤을 땐 진시황을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이유가 다 이 동이족이 아닙니까? 이게 공자가 죽을 때 동이족을 그렇게 부러워했대잖아요. 나 죽을 때 동쪽에 나라에 가서 죽고 싶다고. 그게 내 꿈이라고, 희망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민족 사람이요. 자, 효과. 자, 오해하지 말고요. 여기 동상병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송이 제기된 거야. 갑자기 갔네. 이렇게 집 1억. 가끔 옆으로 빠지니까 그냥 참조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래서요. 얘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얘가 그렇게 했죠. 소장에 매매했는데요. 을이 매매대금 안 줘요.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야. 소장에다가 내가 집을 안 주니까 을이 매매대금 안 줘요. 이렇게 정직하게 썼을 것 같아? 아니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예, 나는 동상병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습니다. 라고 뭐 해? 항변한다고. 그럼 판사가 이걸 봐주고 야, 너 집 줘라. 그리고 돈 받아라. 집을 주라는 건 패소죠. 돈 받아라. 이건 뭐예요? 승소지. 이걸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 그래요. 이걸 집 주라. 이건 패소잖아. 원고. 그죠? 얘는 뭐야? 돈 받아라. 이건 뭐예요? 승소지. 그럼 원고 일부 패소, 일부 승소인데 패소에다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승소를 먼저 준 거야.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동상병권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적인 저지를 시킬 수 있다.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또 이 원흉이 뭐냐면 주장이라 그래. 주장. 주장. 예,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직권으로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 주장해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입니다. 아니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요거예요. 그냥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별 표시. 자, 동상병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요거예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봐요. 우리가 가스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연초료가 부과되잖아요. 상대방 공급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갑도 이행하지 않죠. 그럼 을도 나 못 주겠다 이거잖아. 얘가 지금 동시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날짜가 지난다고. 6월 1일,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얘도 이행 안 했고 나도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체 책임자 안 져? 안 져. 그럼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동상병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시험을 내요. OX. 동상병권은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걸 안다고 생각해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딱 갔어. 동상병권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주장하여야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X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이게 포인트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공부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시험 공부는 달라야 된다고. 시험 공부는 어디가 중요한지 포인트가. 그래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근데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날짜가 경과됐다 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상계금지 동그라미 쳐요. 상계금지입니다. 상계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 봐요. 갑이 있고 그냥 상식도 생각해보자. 집이 있습니다. 돈 1억이 있습니다. 둘 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동시가 있는 거죠. 얘가 집을 안 주면 얘는 돈을 가지고 동상병구를 주장할 수 있죠. 너 안 주면 나도 못 줘.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얘한테 줄게 1억이 있었나 봐요. 그럼 요 1억은 얘가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 1억은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가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돈 1억 줄 거 있잖아. 이놈하고 상계처리자. 퉁치는 거야. 상계가. 퉁치는 순간 을은 동상병권이 날아가 버려요. 얘 의사에 따라서. 퉁쳤잖아요. 없앴잖아. 그럼 얘가 집을 안 줄 때 얘는 돈 1억을 가지고 동시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동상병권이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계를 못하게 해요. 그 채권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상계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놈이 이놈하고 이놈이에요. 여기 상계금지 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놈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상병권 있는 거 없는 거 외워야 되는데 이걸 알고 외우면 좋은데 이걸 알고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냥 물어볼까 상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그럼 임대인은 뭘 돌려줘야 돼요? 임대인은 뭘 돌려줘요? 보증금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상식이에요. 자,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죠. 임차인은 뭘 돌려주죠? 목적물. 그렇죠? 요 둘관계는 동생관계다 아니다? 동생관계야. 동시에 뭔지 하면 안 돼. 자, 전세권이 종료가 됐어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자는 목적물하고 말소서류를 주는 거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동생관계. 먼저 전세권 먼저 올해 변리사 2월달 시험 문제. 알겠죠? 먼저가 아니라고 동생관계라고. 알겠죠? 매매가 됐어요.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동시에.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할 정도의 짬법이면 한 3년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 변제와 다 외우지 말고 영수증이 보이잖아요. 그럼 동생관계 있다 없다? 영수증, 그 다음에 어음수표, 그 다음에 요 임대차인데 요게 임대차 종료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효취소, 그 다음에 가압류 말소, 그럼 양도소득세 세금 나오면 무조건 동생관계예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상관없어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자 영어예요. 영어 수학 말고 영어예요. 영어 임무 그 다음에 가세요. 영어 임무 가세 두 단어씩 끊으면 돼요. 영어 임무 가세.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최수정 씨. 수정이가 그죠? 뭘 했어요? 요거 전세권 종료거든요. 전세권 종료인데 그 당시에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최수정 씨가 사극을 전담했어요. 전담해 그 다음에 마지막 구청 이렇게. 그래서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에 구청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는 데는 좀 편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수정 수정 전담에 구청 이렇게. 그래도 중개사법 외우는 것보다 나아요. 알겠죠? 예, 문맥상으로. 그래서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에 구청. 그럼 얘들은 동생관계가 있는 거죠. 이 단어가 나오면. 그럼 동생관계가 없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채권증서 동그라미 쳐요. 채권증서가 뭔지 모르지만 채권증서. 그 다음에 변제와 저당권, 변제와 가등기 담보, 변제와 양도 담보인데 담보란 글자는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돈을 빌린 거. 그러면
변제를 먼저 해야 돼. 변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나 양도담보 저당권을 후 이행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내 집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돈을 먼저 갚아야 돼요. 돈을 먼저 갚고 저당권 말소가 후 이행이지. 저 돈 갚을 테니까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동생 관계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요.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변제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거래, 경매무효, 권리금 회수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 요 경매무효하고 동생관계를 가장 많이 물어볼 때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6번이요. 최근에 34회 때 나온 게 요 권리금 동생관계 없다. 요걸 마지막으로 냈죠. 지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요건 동생관계가 없어요. 이건 동생관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별을 해놓고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이해해서 이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이 호흡도 중요해요. 예, 호흡이 중요하다고. 호흡이. 어디서 끊어야 돼? 영어 호흡해야 돼요. 냅다 달리면 숨 막혀 죽어요.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그 다음에 채권증서, 변제와 저당권, 변제와 양도담보, 변제와 담보가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토지거래, 경매무효, 권리금은 동생관계 아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10문제가 나올 때 6, 7문제가 요거예요. 이게 박스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요것들이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자, 위험부담이 나오는데 들어 넘겨보면 위험부담이 뭔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보이시죠? 근데 182페이지 와볼래요? 그럼 사례가 보일 거예요. 사례 나오죠? 요 사례가 요게 34회 때 35회 때 두 번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위험부담은 2번 나오면 위험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연타로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왔다가 한 3년 쉬어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올해 여러분들한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요. 그래서 요걸 밑에 182페이지 사례 나오면 밑에 보이신가요? 요 빈 공란 요 아래쪽에 제가 칠판에다가 한 장 써주고 실 건데 그거 밑에다 써놓고 쉬신 다음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나오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써놓는 게 좋은데 사진만 찍어 가세요. 일단 설명을 듣고 아셨죠? 금방 끝나니까. 갔다 오면 이제 쉬는 시간 갔다 오면 3자를 위한 계약을 정리할 거거든요. 자, 여기 어차피 다음 달에 가면 다음 주부터 세진도 들어가잖아요. 특별법 끝나면 계약법 다시 해요. 이걸 그때 꼼꼼하게 2주를 할애할 거거든요. 이 정도를. 이게 위험 부담인데 위험 부담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얘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고 얘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체계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갑이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한 사람이 돈 1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계약을 언제 할까요? 계약은 6월 1일? 6월 1일은 잔금 칠할 날이에요. 이건요. 언제예요? 5월 1일 날 계약을 할 겁니다. 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그셔볼게요. 잔금은 언제 칠해요? 6월 1일 날 잔금 칠할 거예요. 잔금. 어차피 이제 5월 달 지나가면 10월 25일로 바뀔 거예요. 알겠죠? 시험 날짜를 잊어먹을까 봐 또 시험장에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날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요게 생겼어요. 자, 집이 소실될 거거든요. 집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얘 친구가 4월 30일 날 집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집이 소실돼 버렸네. 그죠? 이걸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저 오늘 처음인데요. 그건 자랑할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원시적 불능이구나 이렇게 깨우치면 돼요. 괜찮으니까. 어차피 한번 돌아올 거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되고요. 5월달 시작해도 24개 맞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한 2달 있다가 오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2차를 가면 좀 위험해져요. 그러면 2차가 동차가 좀 어려워요. 5월 달 오면 약간 어려워요.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5월 달에 오면 1차, 2차를 동시에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근데 10명 중에 2명 정도만 합격해요. 그거 가산하면 되고, 지금 시작해도 1, 2차 동시에 해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죠. 공부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하면 되는 거지, 항상. 자, 원시적 불능이거든. 그럼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이 4월 30일 날 소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한 거라고. 누가 알고 했겠어? 미친놈이지 이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데 불타가지고 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5월 1일 계약한대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별장이야 별장. 아니 자기 집에 불 났는데 얘가 죽었지 이걸 계약을 어떻게 하겠냐고. 불타서 화재로. 그러니까 어디 집이 많은 거 웃지 말고요. 많은 거야. 많은 거예요. 아니 나도 웃음 터지면 못 담아요. 제가 웃음을 이게. 자, 그래서 요 원시적 불능이야. 유효 무효? 예, 무효예요. 무효. 원무계담 했던 거 기억나요? 원무. 그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게 계약 체결상 이걸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그럼 이 계약 체결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는 요 상자가 과정이에요, 과정. 계약을 체결한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다. 누구 실수? 매도인의 실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이 담보 책임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책임을 지는데 둘 차이는 뭐냐면 얘가 전부가 불능이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 해가지고 뭐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땅을 측량을 하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럼 20평의 소유권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와요. 그럼 자 봐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야. 뭐예요? 계약 체결상하고 담보 책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 가면 뭐 무슨 몇 사단, 몇 연대, 몇 중대 뭐 나오잖아요. 몇 소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소속을 말하는 거라고. 소속을. 이걸 외울 때에 원무계담 이렇게 외우라는 거지. 원무계담. 그럼 원시적 불능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계약을 하긴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다. 이걸 모르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그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원무계담이라는 걸로 풀어낸다고. 나중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네. 근데 요 사이에서 요 잔금 취하기 전에 소실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가 얘기하면 저 지진. 매매를 했어, 오늘. 근데 내일 모레 불나가지고 없어져 붙네. 그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없어지는 걸. 요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런다고. 불능. 그럼 원시적은 계약 전에 없어진 거고, 후발은 계약 이후에 없어졌다. 그렇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라고, 이건요. 일단은 유효야. 계약할 때 있었으니까. 그 뒤에 책임을 묻는 거지, 이제.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서 이 형태가 봐요. 집이 없어진 거잖아, 지금. 그럼 집이 없어지는 형태가 세 개밖에 없어요. 집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이해되죠? 이게 집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혹시 오해하지 말고 사람이 죽는 것도 세 개밖에 없다? 자살, 타인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이게 그럼 집이 없어질 거라고? 그럼 누가 불을 질러? 내가 갑이 매도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실수로 홀라당 태울 수 있다고.
그럼 잔금칠 할 때 이행 못하지.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을이 오셔가지고 어메 집 샀다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가슴 떨리고 내 생애 첫 집인데 그냥 담배 피다가 툭 던졌는데 어메 홀라당 탄 거야. 왜 돼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수용, 옆집에서 불이 옮겨서 홀라당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집이 없어지는 거, 목적물이 없어지는 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 집만 놓고 본다면 누가 채무자예요? 집을 넘길 사람, 갑. 채권자는 을. 그럼 돈 해볼까? 돈은 누가 채무자? 을이 채무를 넘겨야 되죠. 채권자는 갑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없어진 거야? 집이 없어진 거야. 집이. 집을 없애는 거예요. 돈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졌을 때 갑이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면서 누구예요? 원래 이 친구는 매도인이지. 그럼 이 사람의 실수로 소실이 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을이 지를 수 있죠? 뭐 갑만 지를 수 있냐? 나도 지를 수 있다? 채권자. 그럼 이 사람 다른 말로 누구요? 매수인의 실수로 불이익이 날 수도 있다고. 이행이 불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천재지변. 그렇죠. 지진 같은 걸로, 아니면 이웃에 화재가 와서, 아니면 수용 같은 거. 우리 시험은 수용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수용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자, 그렇게 지금 바뀐 거야. 그럼 이때 갑의 실수로, 채무자 실수로 집을 이행할 수 없죠. 그럼 뭘로 가야 돼? 갑이 실수로 불을 내서 못 옮겨, 집을 못 옮겨, 이행 못 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무 이행이라 그래. 정확히는 이행불능이지.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이때 뭐요? 을은, 채권자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손배청을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의 실수로 불이 났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나와야 돼. 그리고 공식처럼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채권자가 불을 내서 실수로, 그렇죠? 그럼 이때도 누구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가 불질렀으니까 너 이거 타다 남은 건부지 가져가고 매무대금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자, 이걸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험이 나왔는데, 요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대금이에요. 대금. 매가. 대금을 누가 부담해? 채권자 갑이, 아니 을이 부담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걸 우리가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 위험은 대금을 말한다고. 대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죠. 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게 어떻게 없어졌죠? 이해돼요?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졌어. 그럼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또 유럽 쪽은요, 거의 대부분들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을 따라가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채무자가 누구였어요? 갑이죠.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대금을,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채무자가 갑이잖아.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요. 반대로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계약금도 어떻게 해? 돌려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위험부담은 순수하게 얘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 이 대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자, 이 제날짜 6월 1일 날 갑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을이 와서 잔금 받고 칠하고 등기 가져가면 되죠. 근데 이 을이 놀러 가본 거야. 깜빡 잊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전화를 했겠죠. 갑이, 중개사가. 아니, 어디 계세요? 오늘 잔금 치라고 등기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 제주도 왔는데 그래요. 깜빡 잊어먹었다고 그래. 그럼 속으로 어떻게 막 욱하지? 매도 입장 썩을 놈 죽일 놈 그러지만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을이 내일 올라가니까 내일 만나서 다시 합시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6월 2일 날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저녁에 천재지변으로 소실돼 본 거야. 뭐 감탄할 거 아니야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령 지체라 그래. 그럼 수령 지체가 됐는데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소실된 거죠. 이 부분까지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안 된다 이거지. 왜냐면 6월 1일 날 제때 이행됐으면 이미 그 집은 을 거지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채권자 위험 부담을 부담해라고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죠.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뭘로 풀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됐죠? 자, 후발적 불능이 왔어. 매도자, 채무자가 실수로 불냈어요. 그럼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자, 매수자가 불질렀어요.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 수령지체는 채권자 위험부담. 이 수령지체가 나오거든.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경우의 수가 5개라고. 이 5개를 가지고 맞춰나가는 거라고. 이 5개를 가지고. 제 말 이해되셔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5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점검만 하고, 쉬자고요. 요걸 그려놔야 되는데, 점검할 때가 항상 위험해요. 원래 잘 못 알아들어서. 자, 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되었음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요.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소실됐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집이 있었는데 매도자 실수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뭘로 풀어야 되고? 채무불이행. 자, 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는데 매수자의 실수로 소실이 됐습니다.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 자, 계약 날짜에 매도자가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지체에 빠졌는데 그 이후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습니다. 뭘로? 채권자 위험부담. 그래서 요렇게 맞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위험부담이 34에 35에 연터로 나왔어. 사령으로. 그래서 올해 만약에 또 나온다면 문제는 이렇게 낼 거예요. 문제 위에다가 다음 중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위험부담이 발생되는 경우는 박스로 갖다 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넣고 조합하는 문제. 이거밖에 남아있질 않아 지금. 그래서 이게 정확히 구별이 안 되면 위험부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시적 불능인지.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계약을 했어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어요. 무슨 문제가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체계. 자, 보통은 봐요.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했어요. 무슨 문제? 난리 구슬하고 있네. 아니, 그만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겠죠. 계약 체결 전에 수용당했다고 그랬죠.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인데 왜 위험부담이 나오냐고. 위험부담 후발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혹 가는 거야. 수용? 수용이요. 이게 여기 수용이 무슨 상관이냐고. 출발점이 잘못된 건데. 출발점이. 제 말 이해되셔요? 그걸 구별 잘해야 된다고.
그 수용이냐?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수용당했어요. 그럼 뭘로 가?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 체결 후에 수용당했어요. 그러면 채무자 위험무다. 수용이 그 수용이 아니에요. 시점이 다르다고, 시점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닌다고. 계속. 제가. 그래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그때 그려놔라고. 알겠죠? 예, 쉬었다 오세요 이제.